역사는 종종 가장 시끄럽고 강한 자들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은 피와 철, 그리고 근육의 제국이었습니다. 검을 휘두르지 못하는 자는 발언권이 없었고, 전쟁터에서 적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은 자는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곧 무력의 영광이었고, 전장에서 얻은 흉터는 귀족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를 가져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없는, 무기를 드는 것조차 버거워했던 병약하고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기원전 63년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소년의 출발은 로마의 전통적인 영웅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강력한 가부장의 존재가 곧 그 가족의 생존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정계로 나아가는 가장 튼튼한 사다리였죠. 하지만 소녀는 겨우 4살 무렵에 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어줄 기둥이 영원히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몹시 허약했습니다. 로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는 늘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천식으로 추정되는 호흡기 질환 때문에 남들보다 숨을 가쁘게 쉬었고, 작은 기온 변화에도 쉽게 쓰러지곤 했습니다. 특히 추위를 몹시 타서 겨울이 오면 두꺼운 양털 옷을 4겹, 5겹씩 껴입고도 서늘한 방 안에서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강인한 육체를 신의 축복으로 여기던 로마 사회에서 이 소년의 몸은 그 자체로 거대한 결함이자 실패의 징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 자제들이 마르스 광장에 모여 땀을 흘리며 말을 달리고 무거운 창을 던지며 미래의 위대한 장군을 꿈꿀 때, 어린 옥타비우스는 그 찬란한 지중해의 태양빛 아래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늘한 방 안, 그늘진 구석에 앉아 창밖의 세상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었던 소녀는 자연스럽게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 이 소녀는 결코 제국을 이끌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의 변두리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존재감 없는 아이에 불과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며 육체를 단련하지 못했던 소녀는 대신 어둠 속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타비우스는 일찍부터 자신의 치명적인 육체적 한계를 아주 냉정하게 인정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좌절하는 대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칼로 적을 벨 수 없다면 남들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가 갈고 닦은 무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잘난 척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허영심,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장군들의 눈먼 탐욕, 그리고 겉으로는 공화국의 명예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돈과 이익만을 쫓는 원로원 귀족들의 위선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평원에서 가장 크게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라 숨을 죽인 채 사냥감의 급소를 노리며 끝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조용한 독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녀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이면의 논리를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소리쳐 논쟁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거대한 판을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와 허약한 육체라는 두 가지 가혹한 약점은 소년을 나약하고 불쌍한 피해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들이 그를 로마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지성과 인내심을 가진 전략가로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을 입양하게 될 외할머니의 오빠, 즉 당대 최고의 실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민중의 마음을 훔치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카이사르의 화려한 영광이면의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수많은 원한과 질투의 씨앗들도 함께 꿰뚫어 보았습니다. 옥타비우스는 그렇게 자신만의 내면의 성벽을 놓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며 차분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병약한 소년이 그저 방 안에 훌륭한 관찰자로 남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4 년의 어느 이른 봄날, 소년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차가운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로마를 덮칩니다. 로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절대자, 민중의 우상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 한복판에서 자신이 믿었던 자들의 수십 개 칼날에 찔려 끔찍하게 암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제국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야심가들의 굶주린 승량이 때같은 울부짖음이 로마의 밤하늘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거대한 피해 무대 앞에서 논리와 침묵으로 무장했던 18 살의 소년 옥타비우스는 평생 가장 끔찍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 차가운 이성의 무기는 피에 굶주린 야수들의 발톱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원전 44년 3월 보름, 로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일리리아의 아폴로니아. 18살의 옥타비우스는 이곳에서 학문에 매진하며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침을 달고 살았고 체력은 약했지만 그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를 건너온 전령 하나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신이자 절대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로원 회의장 한복판에서 그가 친구이자 아들처럼 아꼈던 자들의 칼날에 23번이나 찔린 채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우스에게 닥친 진정한 충격은 카이사르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또 다른 전령이 전해준 카이사르의 유언장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카이사르의 수많은 충성스러운 부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제국의 첫 번째 후계자는
바로 아폴로니아에 머물고 있던 18살의 병약한 소년,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의 기반을 이 조용한 증손자에게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공식 입양한다는 폭탄 같은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소년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평생 칼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 없는 소년의 가냘픈 어깨 위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로마에 있던 그의 어머니 아티아와 새아버지 필리푸스로부터 다급한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절박했습니다. 유언을 거부하라. 절대 카이사르의 이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조용히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남아라. 가족들의 공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곧 죽음을 부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명분과 자유를 외치며 카이사르를 난도질한 암살자들은 여전히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야심가 안토니우스는 이미 권력의 공백을 집어삼키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허약한 10대 소년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소년이 로마로 향해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수많은 칼날이 겨누어지는 가장 완벽한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권력을 좇는 짐승들에게 이 소년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씹어 삼키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해 보였을 것입니다. 18살의 소년은 깊은 밤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저울질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창밖의 작은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도망친다면 안전하게 살아남아 천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으로서 적당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알량한 자비에 기대어 목숨을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젠가 로마의 혼란이 다시 그를 덮친다면 그때는 저항할 기회조차 없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무쇠 같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영웅은 날 때부터 공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진짜 용기는 다릅니다. 진정한 용기란 공포에 사로잡혀 두 다리가 덜덜 떨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는 와중에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과 이상을 위해 기어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옥타비우스는 바로 그 진짜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집어삼키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카이사르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만류도, 늙은 정치가들의 현실적인 경고도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짐을 꾸렸고 차가운 일리리아의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초라한 소년의 출항이 훗날 200년의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제국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들이게 될 로마는 피냄새를 맡고 굶주린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거대한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탈리아 남부 브룬디시움에 상륙했을 때 제국은 말 그대로 조각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공화국의 복원을 외치며 동방으로 도망쳤지만 여전히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관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죽은 영웅의 피 묻은 토가를 흔들며 성난 민중을 선동해 로마의 새로운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권력을 두고 둘로 쪼개져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고 로마의 거리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18살의 소녀는 가장 먼저 아주 영리하고도 치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땅을 밟자마자 자신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전통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와 권력, 그리고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카이사르라는 위대한 이름표를 가슴에 다니 병약한 소년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자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늙은 퇴역 군인들이 이름 하나만을 믿고 그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없던 소년은 그저 이름 석자를 방패와 창으로 삼아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들어서자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가혹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처음 만났을 때 당대 최고의 장군이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안토니우스는 이 마르고 창백한 소년을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눈에 옥타비아누스는 그저 삼촌의 위대한 이름 뒤에 숨어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려는 오만한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유산을 넘겨달라는 소년의 정당한 요구를 비웃으며 거절했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름뿐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끓어오르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평범한 젊은이였다면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칼을 뽑아들었거나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어두운 방 안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던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의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붉은 피 같은 치욕을 삼키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치밀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는 친척들의 돈을 빌리고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어마어마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카이사르가 유언장에 남겼던 시민들을 위한 위로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권력에 취해 시민들을 등한시하던 안토니우스와 달리 허약하지만 신의를 지키는 이 젊은 카이사르에게 로마 민중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진정한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목소리를 가장 높여 호통을 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자존심이 짓밟히는 치욕조차 기꺼이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그를 민중으로부터 고립시켰고 권력의 무게중심을 자신에게로 서서히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한낱 빚덩이라 무시받던 소녀는 어느새 원로원의 노련한 정치가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매 순간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로안의 보수파 정치가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안토니우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안토니우스의 세력을 적절히 자극해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압박하는 복잡한 권력의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어제의 원수와 웃으며 손을 잡았고 때로는 어제의 동지를 향해 차가운 등을 보였습니다. 피에 굶주린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늑대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권력의 장기판 위에서 그가 아무리 완벽한 정치적 계획을 세운다 해도 로마의 정치는 결국 군사적인 승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잔혹한 게임이었습니다.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 지도자 혼자서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완벽한 영웅의 조건은 단 하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는 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무대 위에서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가였고 동시에 전장 최전선에서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돌파하는 맹장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토록 완벽하고 압도적인 한 명의 천재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갈 때면 긴장과 스트레스로 심한 병을 앓았고 막사 안에서 끙끙 앓으며 누워 있어야만 했던 연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은 언제든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보통의 권력자라면 자신의 약점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전장에 나서 영웅 흉내를 내려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뛰어난 장군을 고용하되 그가 배신할까봐 끝없이 의심하며 권력을 분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도 쉽게 하지 못했던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세상 앞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도 덤덤하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그 힘을 완벽하게 채워줄 한 사람에게 자신의 옥좌와 생명, 나아가 로마의 운명까지 전부 내어줍니다.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평생의 동지이자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명인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이 아폴로니아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였습니다. 아그리파는 옥타비아누스와는 정반대의 인간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강인한 체력,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적 천재성과 전장을 읽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사내였죠. 아그리파는 무기력한 옥타비아누스를 위해 기꺼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결코 권력자와 그에게 고용된 용병의 건조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지도자로 융합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의 서사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그리파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해군을 창설하고 훈련시키고 전투의 모든 전략을 짜는 것을 전적으로 아그리파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자신보다 군대에서 더 큰 신망을 얻고 있는 친구에게 군권을 통째로 넘긴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무한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군대를 향한 아그리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질투하지 않았고 아그리파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옥타비아누스를 배신할 생각 따위는 단 한 번도 품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머리로 로마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내면 아그리파는 묵묵히 전장으로 나아가 그 그림을 현실의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결점이 없는 초인적인 존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텅 빈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하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진짜 힘은 남을 짓밟는 무력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얻고 그 능력을 온전히 피어오르게 만드는 깊은 이해심과 포용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칼을 쥘 수 없었기에 로마에서 가장 충직하고 강력한 칼이 스스로 자신의 손에 쥐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육체적 허약함이라는 저주를 무한한 신뢰라는 가장 아름다운 무기로 바꾸어낸 이 청년의 지혜는 삭막한 로마의 권력 투쟁 속에서 빛나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로마의 한가운데서 우정과 연대라는 가장 인간적이고 숭고한 가치로 자신만의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모든 짐을 지려하지 않았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과 우정은 곧이어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질 숨 막히는 정치적 체스 게임 속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모두 처단한 후 로마 제국은 기묘한 평온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국은 사실상 2명의 거인에 의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부유하고 찬란한 문명이 숨쉬는 동방과 이집트를 차지했고 옥타비아누스는 피폐해진 제국의 심장인 이탈리아 반도와 서방을 떠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안토니우스가 훨씬 유리한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방에는 마르지 않는 금화와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밀밭,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이사르마저 매혹시켰던 영리하고 매력적인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는 곧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화려한 궁전으로 들어가 동방의 제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황금 왕관을 쓰고 이국적인 향신료와 최고급 와인에 취해 로마인으로서의 절제와 명예를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곧 찬란한 정복과 눈먼 과시, 그리고 끝없는 개인적 욕망의 충족이었습니다. 반면 서방에 남겨진 옥타비아누스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나긴 내전으로 인해 이탈리아 땅은 붉은 피와 잿빈,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농지는 짓밟히고 황폐해졌으며 바다는 해적들로 들끓어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려야 할 로마는 과거의 찬란한 영광의 도시가 아니라 가난과 전염병,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동의 위협이 매일같이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빈민가와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권력의 화려함만을 쫓는 평범하고 어리석은 야심가였다면 이 끔찍하고 더러운 진흙탕을 버리고 또 다른 화려한 전장으로 도망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위기를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튜닉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지 아그리파와 함께 무너져가는 로마의 일상을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장군들처럼 화려한 전리품을 챙기는 대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로마의 썩어가는 하수도를 직접 청소했습니다. 무너진 수도교를 다시 세워 깨끗하고 맑은 물이 시민들의 메마른 입술을 적시게 만들었고, 거대한 함대를 조직해 해적들을 소탕하여 끊어졌던 이집트와 아프리카의 곡물선이 다시 로마의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횃불을 든 자경단을 조직해 강도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잠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제왕이라 부르며 군림하지 않았고, 값비싼 보라색 비단 대신 아내가 직접 짜준 평범하고 소박한 전통 로마식 토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대신 팔라티노 언덕에 평범하고 소박한 집에서 지내며 밤낮으로 공화국의 복잡한 행정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느리고 조용한 10년의 체스 게임 속에서 진정한 권력의 본질이 마침내 그 웅장하고 진실된 민낯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권력이란 저 멀리 동방에 번쩍이는 황금 옥저나 수만 명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가는 무자비한 칼날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한 진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권력,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백만 명의 심장을 깊이 지배하는 그 위대한 힘은 결코 왕관의 무게나 번쩍이는 보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는 날 무너진 지붕을 고쳐주는 따뜻한 손길에 있었고, 굶주린 아이의 입에 구수한 빵 한 조각을 물려주는 묵묵하고 헌신적인 책임감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차갑고 비참한 현실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만이 진정한 지배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옥타비아누스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뼈저리게 이해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평범한 시민들은 점차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이집트의 여왕과 함께 외국의 신들을 찬양하며 끝없는 향락에 빠져 있는 안토니우스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로마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자신들과 함께 숨 쉬고 땀 흘리며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고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와 숭고한 명예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는 어느새 단순한 카이사르의 어린 양아들을 넘어 로마의 진정한 보호자이자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 로마의 자존심을 깎아내릴 때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의 제단 위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 고요한 헌신은 그 어떤 날카로운 무기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두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방식이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릴 때 거대한 충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기원전 3시 빌련 로마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는 그리스 북서부의 험준한 해안 악티움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동방의 모든 부와 권력을 끌어모아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군함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돛대와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한 이 거대한 전함들은 그 엄청난 위용만으로도 적들의 기운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뱃머리에는 황금빛 장식이 번쩍였고 갑판 위에는 중무장한 병사들과 무거운 바위를 날릴 투석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안토니우스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공포롭고도 거대한 힘의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충실한 전략가 아그리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피 끓는 복수심이나 헛된 영웅심에 사로잡혀 거대한 적함들을 향해 무작정 정면으로 돌진했다면 악티움 앞바다는 수만 명의 붉은 피로 물든 참혹한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양 삼아 얻어내는 핏빛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깊은 상처를 꿰매기 위해 로마인들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면 이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밭을 일구고 가정을 꾸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가 이끄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작고 날렵한 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우스의 거대한 함대와 정면으로 부딪혀 무식하게 힘을 겨루는 대신 멀찍이서 바다를 맴돌며 치명적인 포위망을 조용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진정한 전쟁의 천재는 칼이 부딪히는 소리 밖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급로와 심리의 싸움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법입니다. 아그리파는 안토니우스의 진영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 보급로를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식량을 실은 이집트의 곡물선은 바다 한가운데서 납포되었고 찌는 듯한 늦얼음의 열기 속에서 깨끗한 식수조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토니우스가 머물던 습지대에 덮고 습한 진영 내부에서는 배고픔과 함께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매일 밤 진영을 맴돌았고 희망을 잃은 동맹국 장군들과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하나둘씩 밤을 틈타 옥타비아누스의 진영으로 항복해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칼날이 아니라 굶주림과 절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적들의
심장과 의지를 먼저 도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잔혹하리만치 차분하고 치밀한 기다림의 전술이었습니다. 무력을 맹신했던 안토니우스는 무력이 전혀 소용없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 갇힌 셈이었습니다. 마침내 9월 2일, 굶주림과 절망에 지친 안토니우스가 남은 함대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기 위해 바다로 나섰을 때 승패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함들은 작고 빠른 옥타비아누스의 배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고 방향을 잃은 채 서로 부딪히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돛을 올리고 이집트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믿고 싸우는 수만 명의 병사들을 버려둔 채 오직 여왕의 뒤를 쫓아 전장을 이탈하고 맙니다. 로마의 명예를 저버린 장군의 쓸쓸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남은 함대는 곧바로 무기를 버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아그리파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인류의 오랜 고정관념을 뒤집는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란 적군을 남김없이 도륙하고 시체산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최소화하고 피를 가장 적게 흘리며 상대의 싸울 의지 자체를 무너뜨려 온전한 상태로 평화를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승리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무의미한 학살을 피하고 차가운 전략과 끝없는 인내심으로 고대 세계의 가장 거대한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로마 군단병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려냈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이집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는 더 이상 그에게 맞설 적이 없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지며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끔찍한 내전의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최후의 적수마저 쓰러졌고 이름뿐이던 병약한 소녀는 어느덧 가장 강력한 승리자가 되어 전 세계를 자신의 두 손 안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승리의 함성이 잦아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로마로 돌아왔을 때 제국의 심장부는 그를 향한 광적인 열광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막대한 전리품으로 그는 공화국에 묵은 빚을 모두 갚았고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늙은 병사들에게는 두둑한 토지와 은화를 보상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제국 전체에서 그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군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권력의 최정점에 선 것입니다. 한때 그를 이름뿐인 핏덩이라 조롱했던 원로원 의원들은 이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했고 평범한 시민들은 그를 로마를 구원한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과거 가이우스,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장군들이
이토록 압도적인 승리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언제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종신 독재관이 되거나 로마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한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가 옥타비아누스의 입술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어떤 낡은 법과 제도도 자신을 얽맬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전제 군주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화려한 환호성 속에서도 옥타비아누스의 귓가에는 30여 년 전 원로원 바닥에 쓰러지며 붉은 피를 토하던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거친 숨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였고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바로 그 강함에 취해 왕관을 향한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자들의 칼에 찔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오만함이 카이사르의 두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깊고 고요한 밤, 홀로 촛불 앞에 앉은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에게 던져진 거대한 역사적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카이사르처럼 옥좌에 앉아 스스로 황금 왕관을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은 두려움에 질린 자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혹은 20년 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또다시 단검을 품고 그의 목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로마는 또다시 다음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도륙하는 참혹한 피해 내전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다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의 함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적은 승리의 순간 자신의 심장 속에서 뱀처럼 또리를 틀고 일어나는 오만함과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자는 평생을 암살의 공포 속에서 불신과 숙청을 반복하다 파멸한다는 역사의 잔혹한 진리를 그는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강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달콤한 권력을 스스로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력.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영웅의 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유와 공화국이라는 낡은 이상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강제로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한 세기 넘게 로마를 갉아먹은 이 저주받은 피해의 악순환을 자신의 대에서 영원히 끊어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독재자의 길을 버리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통치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제국의 기초를 가장 단단하게 다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정치적 타협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7년 1월의 어느 맑은 아침, 그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걸어들어가
전 세계를 향해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선언을 내뱉습니다. 기원전 27년 1월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권력과 막강한 군대를 온전히 장악한 36살의 젊은 정복자 옥타비아누스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원로원 의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언제 스스로를 종신 독재관으로 선포할지, 언제 반대파를 향해 무자비한 숙청의 칼날을 빼들지 몰라 짐짓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직한 침묵을 깨고 단상에 선 옥타비아누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로마의 새로운 아침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끔찍했던 100년의 내전은 모두 끝났고 제국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으니 위기 상황을 위해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비상대권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군대의 통수권과 식민지, 속주의 지배권, 그리고 국가의 모든 권리를 본래의 주인인 원로원과 로마 인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졌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던 정복자가 스스로 그 거대한 권력의 황금 왕좌에서 걸어 내려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엄청난 충격과 경탄이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쇼나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에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역사적 타협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내려놓고 떠나는 순간 또 다른 무장한 야심가들이 나타나 제국을 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옥타비아누스에게 제발 권력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곁에 남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너진 공화국의 수호자가 되어 로마를 계속 이끌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며 제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수락합니다. 그는 과거의 타락한 장군들이나 헬레니즘, 제국의 군주들처럼 스스로를 왕이나 독재관이라는 오만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그저 로마의 수많은 평등한 시민 중 첫 번째로 발언할 권리를 가진 자, 즉 프린캡스라는 지극히 겸손하고 소박한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그의 헌신에 깊이 감격한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하고 성스러운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헌정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떨며 피에 굶주렸던 병약한 소년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로마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구원자인 아우구스투스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양보의 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을 온전히 다루고 유지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켜내기 위한 가장 위대한 행동이 주먹을 꽉 쥐고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바닥을 활짝 펴서 쥐고 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의 목을 짓눌러 억지로 얻어낸 복종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태로운 모래성 같은 것인지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절대 권력의 절반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로마 시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발적인 존경심이라는 가장 견고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메말랐던 법과 제도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들었고 무참히 짓밟았던 공화국의 자존심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사랑하는 공화국의 낡은 외피를 진심으로 존중하면서도 제국이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 역할을 묵묵히 자처했습니다. 훗날의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를 두고 교묘한 기만이라고 깎아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사륙과 폭력만이 유일한 대화수단이었던 야만의 시대에 승자가 스스로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패자와 낡은 제도까지 넓은 품으로 안으며 평화로운 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인류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거대한 진보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얄팍한 영광을 위해 국가를 불태우는 짐승의 길을 포기하고 국가의 영원한 존속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애고를 기꺼이 희생하는 진정한 인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치적 체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굳건한 기초가 세워졌으니 이제 끔찍했던 파괴와 사륙의 시대는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짙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예찬하는 찬란한 문명의 대리석을 눈부시게 깎아 올릴 위대한 시간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함은 오랫동안 영토의 크기로만 측정되었습니다. 역대 로마의 장군들은 국경 너머의 이민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먼 이국의 찬란한 황금과 노예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것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칼을 거두고 시선을 제국의 안쪽 평범한 사람들의 비참한 일상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것은 피로 물든 지도를 끝없이 넓히느냐 만적인 정복행위가 아니라 이미 로마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수많은 생명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찬란한 문명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었습니다. 군대의 장군에서 국가의 진정한 관리자로, 파괴자에서 창조자로의 위대한 변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던 거대 도시 로마는 사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생존 투쟁인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빈민가 건물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무서운 화마에 휩싸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해가 지면 거리는 강도와 살인범들이 설치는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승전보에 취해 있던 이전의 권력자들은 이 끔찍한 도시의 민낯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시민이란 그저 선거철에 표를 구걸하거나 전쟁터에 내몰 고기 방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이란 화려한 단상 위에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전문 소방대와 도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비길레스를 창설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로마의 거리에 처음으로 제복을 입은 자경단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며 시민들의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핏빛 군대가 행군하던 거친 흙길 위에 단단한 돌을 깔아 제국 전체를 혈관처럼 촘촘히 있는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고, 말을 갈아타며 제국 끝에서 끝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우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가 깔아놓으니 튼튼한 도로 위로 무장한 병사들 대신 상인들의 마차와 곡물들이 평화롭게 오가며 제국의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여전히 거대한 군대와 드넓은 영토가 제국의 힘을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인식의 전환은 무척이나 깊고도 따뜻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진짜 힘은 밖으로 위협적으로 뻗어나가는 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화재의 공포 없이 아이를 안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 날이 저문 밤거리라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시민들의 가벼운 발걸음, 일상의 소박하고 당연한 평화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제국의 진짜 힘이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물질적인 안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00년에 걸친 참혹한 내전으로 로마인들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고 심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 채 서로를 죽여야 했던 끔찍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찢겨진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어줄 따뜻한 정신적 구심점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칼이 지나간 삭막한 자리에 시와 예술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마이케나스라는 걸출한 조력자와 함께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이 그의 든든한 후원 속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문학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베르길리우스의 장엄한 서사시 아이네이스는 핏빛 전쟁의 아픈 기억을 씻어내고 로마인들에게 평화와 문명을 전파해야 한다는 숭고한 국가적 사명과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거리마다 피비린내 대신 아름다운 시의 구절들이 울려 퍼졌고 망치와 정이, 대리석을 깎는 경쾌한 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쉬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며 긍정적인 내일의 희망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존경과 사랑은 결코 무력에 의한 강요나 교묘한 세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인간다운 일상을 되찾은 자들이 보여주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감사의 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그조차도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심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잔혹한 정적들을 물리치고 평생을 괴롭힌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며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병약한 소녀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쓸쓸히 서게 되었습니다. 길고도 치열했던 여정을
되돌아보는 그의 눈앞에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삶은 훗날의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질문을 남기고 있을까요? 서기 14년 8월, 이탈리아 남부의 놀라라는 작은 도시. 창밖으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방 안은 무거운 정적과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며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냈던 위대한 황제는 이제 앙상하게 마른 노구가 되어 조용히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아니 18살에 병약했던 소년 옥타비아누스는 76세의 나이로 생의 끝자락에 누워 자신의 길고도 치열했던 여정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 구석에 웅크려 짐짓 세상의 무서움을 견뎌내야만 했던 연약한 10대 시절.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만 했던 그 두려운 밤들. 그리고 평생의 동지 아그리파와 함께 무너져가는 제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땀 흘리며 헌신했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유언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울림이 큰 문장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나는 진흙과 벽돌로 지어진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으로 지어진 로마를 남기노라. 이 위대한 선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전이나 거대한 공공건물, 웅장한 대리석 조각상만을 자랑하는 교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진짜 대리석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200년간의 위대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통치 이후 로마인들은 더 이상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야심가들의 탐욕 때문에 서로의 가슴에 잔인하게 칼을 꽂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부터 저 멀리 이집트와 갈리아에 이르기까지 7천만 명에 달하는 제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안심하고 밀밭에 씨를 뿌렸고 상인들은 거친 파도 대신 안전해진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무역에 나섰으며 늙은 아버지가 피 묻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비극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칼바람이 불던 진흙탕 같은 내전의 잿더미 속에서 그는 끈질긴 인내심과 숭고한 통찰력으로 이토록 눈부시고 견고한 평화의 대리석을 깎아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한니발 바르카, 그리고 그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 그들은 모두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신체적 능력과 눈부신 군사적 천재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영웅들이 남긴 거대한 제국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거나 곧바로 참혹한 분열의 지옥으로 치달았습니다. 힘으로 세운 제국은 결국 더 큰 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법이니까요. 그러나 평생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전투가 벌어질 때면 막사 한 구석에서 열병에 시달리며 끙끙 앓아야만 했던 이 가장 연약하고 겁 많던 사내는
로마 역사상 가장 길고 단단한 평화의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숭고한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끓어오르는 폭력이나 단련된 근육의 힘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할 줄 아는 차가운 겸손함. 나보다 뛰어난 남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품어안는 넓고 따뜻한 포용력.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맨바닥부터 다시 조립해내겠다는 이타적이고 숭고한 책임감. 바로 그 내면의 힘에서 진짜 위대함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길고 깊은 밤, 과거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밝은 햇살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다시 각자의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 혹시라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출발선이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뼈아픈 단점들 때문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온다면 2000년 전 로마의 서늘하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그 병약하고 가엾은 소년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무대에서 얼마나 불우한 조건과 끔찍한 잿더미 위에서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의 결말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궤적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그 보잘것없고 깨진 진흙 벽돌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모아 기어이 나만의 찬란하고 견고한 대리석으로 조각해낼 수 있는 강인한 인내와 조용한 용기가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 아우구스투스는 병상 주위에 모여 슬픔에 잠긴 친구들을 향하였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이 한편의 희극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한 것 같소.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위대한 황제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 이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대리석을 조각하고 계십니까?